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유독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국내 이커머스 부동의 1위 쿠팡에서 3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이 노출됐는데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우리 집 현관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내밀하고도 민감한 정보들도 대량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유력한 용의자가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 직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정은 3,370만 개지만 유료 멤버십은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조사단을 꾸려 기초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재직 당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인 개발자 A씨가 지목됩니다. 인증 담당자에게 부여되는 데이터 접근 열쇠, 일명 서명키가 퇴사 이후에 갱신이나 폐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로그인 없이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정지되지 않은 권한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랑 본인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놨던 어떤 백도어를 통해서 가져가는 방안이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더 심각한 건 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지난 6월 처음 시작됐지만 소비자 민원 접수 전까지 쿠팡이 5개월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시스템이 크다 보니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누가 완벽하게 보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거든요.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쿠팡 측에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도 금전 요구는 하지 않아 해킹의 목적성도 명확히 파악되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대규모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과징금이 최대 1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내일 국회 과방위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를 상대로 인증키 부실 관리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부동의 1위 업체인 쿠팡은 말 그대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보 보안에 한 해 9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정작 허술했던 내부 통제와 보안 관제 시스템 등을 비롯해서 각종 부실 의혹과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부문에 지난 한 해에만 89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삼성전자, KT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로 테크 기업 네이버의 2배, 카카오보다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쿠팡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산 공격 유형에 따라 레드팀, 고스트팀 등 세분화된 팀까지 운영했지만 정작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외부에 대해만 막으려고 하고 내부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제로 트러스트가 이렇게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안에서 정보가 새는 사실을 5달 동안이나 몰랐다는 점도 내부 모니터링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10년 안에 너무 많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생긴 위험이다 이렇게 봐야죠.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기업 문화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좀 취약하다 봐야 되고. 이런 가운데 끊이지 않는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논란에 퇴직금, 미지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쿠팡의 조직 문화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객 이름과 주소, 또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이런 고객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채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에 주문해도 아침이면 집 앞에 와 있는 로켓 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에 고민이 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대체 플랫폼도 못 찾아서 그냥 비밀번호 변경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KT 사건 났을 때도 많이 좀 심란했었는데 이번 건에서도 그래서 쿠팡이츠도 해놓고 멤버십도 해놨는데 끊었습니다. 당장 우려되는 건 유출 사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같은 2차 피해입니다. 보상, 피해 조회, 환불 등의 표현으로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데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 자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전화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4년 전 인터파크 정보 유출대에 비춰보면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소비자들이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한 명당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아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쿠팡 해킹 사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강 실장은 과학기술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근본적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또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체계 전반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보고가 이뤄졌다며 내일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한 번에 끝내는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성이 장점이긴 하지만 올해 이통 3사 모두 해킹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걸 믿고 써도 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 2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GS25 편의점에서는 이 절차가 한 단계로 줄었습니다. 패스앱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통사들은 결제 속도를 높여서 고객이나 편의점주 모두에게 윈윈이란 설명이지만 고객들은 기대보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해킹이 되면은 인증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누군가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대신 결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면 써볼 의향이 있는데 아직 그런 인증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증을 따로 들고 다녀요.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올 들어 철통 보안을 자랑해온 통신사 서버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 결제가 잇따른 데 따른 불신입니다. 사용자 어떤 편리성을 상당히 제고를 하다 보면 어떤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오남용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휴대폰을 제3자가 습득한다든가 안 그러면 제3자 명의를 임의적으로 도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보안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무한한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시장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나흘 연속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인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널뛰기 장세를 보였어요. 네, 우선 코스피는 장중 한때 4천선 근처까지 올랐다가 3,800대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약보합권인 3,9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줄곧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전환하며 잠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개인의 차익 실현으로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장중 내내 매수세를 키워 3,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1%대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장중에는 930선도 돌파해 올해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정부의 진흥정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4거래일째 오르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1,100선을 달성할 거란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70원 선을 넘겼다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해 전장 주간 종가보다 70전 내린 1,469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쿠팡 해킹 사태로 이 관련주들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일단 보안주들이 관심을 받았죠? 네, 우선 쿠팡 해킹의 영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로 코스닥에 상장된 다양한 보안주가 줄줄이 상승 마감했고 10%대 상승세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장 막판 소폭 올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달 초 4,200선을 넘겼던 코스피는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높은 배당주들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배당주인 금융업종 외에도 이 상승 종목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한 달 사이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내년 배당 수익률이 17%에 달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코스피는 약 4% 하락한 반면 코스피 내 고배당주 50개를 모은 지수는 3.94% 뛰었습니다. 정책적인 요인,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들어가지고 모멘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적 수요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를 넘거나 배당 성향 25%를 넘기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늘어난 기업에 적용됩니다. 실제 올해 기업 배당 예상치에 이를 적용해보면 전통적 배당주인 금융업 외에도 실적이 급상승한 조선주와 화장품 등 소비주도 수혜 후보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세금을 거의 49% 절반 가까이 뗐으니까 배당을 별로 높일 요인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세율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 기업의 배당을 높일 요인이 커졌으니까. 실제 세금 부담 완화는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1,470원을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과 관련해서 정부가 세부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달러를 쓰는 수출 기업의 현황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먼저 국민연금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번 달까지였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한다고요? 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일요일인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재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원래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6월에서 7월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용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는데요. 최근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지자 필요할 때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장하면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연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수출 기업들이 이 벌어들인 달러를 움켜쥐고 환전하지 않는 것도 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이 돼 왔었는데 이 환전시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 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수출 기업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외 투자가 활발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발생한 달러 수요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약 50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쓰는 이 부정 청약이 올해 상반기에 2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과 위장 전입은 다반사였고 브로커가 국가유공자 지위를 매수해서 청약을 넣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남매인 A씨와 B씨는 고양시 주택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족들이 단체로 짜고 위장 전입을 벌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남매가 실제로 사는 곳은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소유한 창고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 공급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2만 8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정 청약으로 드러난 건 모두 252건으로 이 가운데 97%에 달하는 245건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이 있는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어 32번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서울 일반 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생의 두 자녀를 자신 밑으로 두고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 국가유공자의 금융정보를 사들인 뒤 인천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사전에 공모한 매수자에게 매매를 시도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해당 브로커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은 11명, 진행된 대리청약은 25번에 달했습니다.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그리고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청약 사례를 경찰로 넘겨 수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최소 146명이 희생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이 고층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초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이 20층마다 하나씩 모두 5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피난 계단입니다. 이 문을 열면 피난 안전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화재용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비상 손전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2시간 동안 대기하시면서 피난용 승강기를 탑승하시거나 피난용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실 수가 있고요.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고층 건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전에 대피 경로를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면 몇 층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화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리한 대피보다는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화염이나 연기에 오염이 된 상황이라면 사실은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가는 건 위험하고 아파트의 현관이라든지 방안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닫혀 있고 그러면 1시간 이상은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대피 상황에서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소 계단이나 복도에는 큰 짐이나 자전거 등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통신사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조건 등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기준 가격에서 최대 15% 할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논쟁이 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은 확정되지 않아서
업계 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주파수 재할당 조건이 나왔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주파수 재할당 공개 설명회 자리에서 3G LTE 주파수 360MHz 폭에 대해 5G 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LTE 없이 완전히 5G 네트워크로만 작동하는 5G SA 도입에 따라 기존망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가격에서 최대 15%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할당 대가를 참조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재할당 대상의 모든 주파수는 직전 할당 대가의 경매 낙찰가가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주파수 가치는 달라진 환경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낙찰 후 재할당 때까지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높은 경매가가 계속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GHz 대역을 두고 통신사 간 의견도 엇갈렸다고요? 네, SKT와 LG-U+는 2.6GHz 대역을 두고 부담하는 금액차가 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SKT는 2016년 경매로 1조 2,777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LG-U+는 2013년 경매에서 40MHz 폭을 4,788억 원에 취득해 8년간 사용한 뒤 2021년 재할당에서 무선구 구축에 따른 할인까지 받아 모두 7천억 원가량 부담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T는 동일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G-U+는 동일 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 자기 경매 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값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에 가까운 소득 기준이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방향성은 이번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청년월세 이 특별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최근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구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국토부는 입찰 공고문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교한 수혜 인원 또 예산 규모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만 신청자를 받고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국토부가 소득기준 완화를 감안한 예산 분산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요건으로 인해서 이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나와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지원 대상 확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럼 어느 정도로 완화한다는 건가요? 네, 우선 구체적인 소득 기준 완화 정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분석 결과를 좀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종이 소득의 60% 이하고 이 소득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종이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특히 청년 가구는 이 세단 60% 이하 소득이 한 달에 143만 원 이하라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토부는 현 청년 가구와 원 가구 소득 기준을 10%포인트씩 변동시킬 경우에 향후 5년간의 수혜 인원 또 예산 규모를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70, 또 80 등으로 변경했을 때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아픈데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라면 손쉽게 찾게 되는 게 편의점 상비약입니다. 해열제와 진통제 그리고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10년째 이런 의약품들이 소수에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편의점을 찾았지만 필요한 약을 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번 되게 진짜 배탈 증상이 있어갖고 가갖고 설사약 멈추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간 적 있었거든요.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허용된 건 지난 2012년. 당초 20개까지 판매를 열어뒀지만 실제 판매된 제품은 13년 동안 타이레놀과 판콜, 배아제 등 13개에 한정됐습니다.
이마저도 어린이용 해열제 2개는 3년 전부터 단종됐습니다.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편의점 판매 확대에 반대해온 영향입니다. 지난 13년간 이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영국 등 OECD 대부분 국가가 경정질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안전상비약을 선택한 겁니다. 현재 공공심해약국은 전국 200여 곳으로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화상투약기처럼 약국이나 편의점 모두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